사실 저 월간조선 근무한 기간은 정식으로 하면 6년밖에 안 되는데 평생 따라 붙는 거예요. 어디 가든. 전관예우가 이 보수 쪽에 있어요. 저희 굉장히 싫어하는데 지금 제 옆에 계시는 분도 평생 연대 그 유명한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말년에 불행한 사태를 맞아갖고 지금 상당히 법정 투쟁으로 노고가 많으시지만 이분의 직함도 광화문 연구소장으로 새로운 직함인데 저는 뭐 한 30년 전에 직함을 지금까지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 글보다도 민주 언론 운동이 도대체 뭐였는지 그걸 한번 짚어보면서 도대체 그 민주 언론의 본성, 속성, 그 속성이 뭐 어떠한 하자가 있다면 도대체 그 하자가 35년 이상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게 한 또 다른 측면에서의 책임, 도대체 우리는 뭐 했나 하는 그런 반성, 그러면서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발제를 한번 또 맡았습니다. 그 민주 언론 운동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할 만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처음에 이제 74년, 유명한 게 그 74년도에 동아투이 사건이라고 해서 동아일보 광고 금지, 권력에 의한 광고 금지가 되니까 동아일보 기자들이 거의 뭐 자기 생계를 내걸다시피 하면서 정부와 투쟁을 한 거죠. 그게 동아투이 사건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나중엔 정부의 압력을 받은 사주가 그 기자들의 일정 부분을 상당히 다 해직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해직이라는 건 뭐냐면 뭐 펜으로 글 쓰고 먹고 살던 사람에게 갑자기 생계가 딱 끊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언제 또 있었냐면은 1960년 뭡니까 저 경향신문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한 5가지 정말 그 법적으로도 무죄 받을 수 없는 5가지의 험담 기사를 실었다가 그때까지 이제 자유당 정권에서 참았다가 그냥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경향신문이 폐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밥그릇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이승만 타도를 외치다가 나중에 이제 그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함과 동시에 경향신문이 자동 복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망명 기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망명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와이에 요양 한 보름 갔다 온다고 하고 나가는 분을 망명 특종 보도로 했더니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가 다 달라붙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훗날 제가 다시 취재해가지고 발표를 해도 아무도 거기에 신경 안 써요. 왜? 심지어 조선일보조차도 1960년 5월 말에 망명 기사가 나갈 때 보면 어느 신문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돌팔매를 던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라도 좀 용기를 내서 그죠? 우리 그때 잘못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역사가 바로 잡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한국의 언론들이 뭐 외국에 비하면 늦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틀은 갖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비겁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비겁한 측면의 틈바구니를 뚫고 이 민주 언론 운동가들이 모여서 민주 언론 그 시민 협의회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는 또 한편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 시절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근데 그 배경을 좀 더 보셔야 돼요. 왜 84년에 이런 운동이 일어났나? 그 민언연이라고 하고 처음에 이제 민언협의였죠. 민주언론 시민협의회인데 이 협의회가 만들어질 당시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1980년대를 살아왔잖아요. 그죠? 80년대는 90년대가 안 보였어요. 분명히 기억하지만. 저도 안 보였어요. 근데 90년대를 지나서 지금 2020년대 와서 80년대를 뒤돌아보면, 아, 그때 우리가 어떤 사상의 지평의 한계를 우리가 갖고 있었구나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저는 80년대 그 사회주의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애들을 보다가 또 공산주의의 모순점에 대한 비판서를 갖다가 보다가 하면은 갈피를 못 잡곤 했는데, 그 당시 사회주의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정말 가슴이 뛰고 희망에 부풀을 수도 있었겠구나 싶은 거예요. 왜? 그 당시 사회주의권에 대한 정보는 다 차단돼 있었어요. 결국 그쪽 진영에서 프로파간다로 나오는 것만 은밀하게 유통이 돼가지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1950년까지 북한에 살던 사람이 50년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남쪽에 내려왔을 때 그 50년대에 남한 사회에 새로 정착한 골수 북한 진영 사람들은 남한 체제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으로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제가 그 현대사 스터디를 하면서 북한을 다시 팠더니 북한은 45년부터 50년 사이는 거의 완벽한 사회주의 이상을 향해서 만든 것처럼 끌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엄청난 희망에 부풀어서 갔던 거예요. 더군다나 해방 직후 분단이 됐을 때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물적 토대가 높았거든요. 거기 적응했다가 남쪽에 내려와 보면 이거 완전 개판이죠. 자본주의의 그 자유 경쟁이라는 게 얼마나 때로는 보면 험악합니까? 그 험악한 것 자체를 체제 부정으로 연결시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왔던 게 일사후 때 때예요. 종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코스로 해서 남한에 내려왔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상의 그 한계가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시기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못해도 25%에서 30%는 항상 우리가 같이 살아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1956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신익희 후보가 급사하고, 그죠? 그래서 이승만 후보와 조봉암 후보가 이제 격돌합니다. 불과 전쟁에서 휴전을 한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조봉암 후보의 공약은 김일성과 거의 동급이었어요. 굉장히 이른바 좋게 말하면 진보적이었고, 또 굉장히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친북적인 그런 분의 그런 그 정치 프로파간다로 이제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를 얻었냐? 표를 30% 얻었어요. 이건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한국 사회가 원래 뒤죽박죽 돼갖고 이렇게 온 거구나. 이 30%가 지금도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박정희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경제 성장하면서 국가의 부국 강병을 하다가 유신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박정희 그 양반도 신이 아닌 이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민주의 영역, 인권의 영역 보류하고 대신에 경제 기틀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때는 식자층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근데 세월 지나서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신의 한 수라는 걸 누구도 설득하지 못하는 시대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모순이 생기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누적되고, 그 누적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가 나중에 성장통을 앓다가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운이 참 좋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84년도에 이런 단체가 나오고, 이 단체에 의해서 알다시피 월간 말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88년 되면 한겨레 신문이 만들어지고, 2000년 되면 오마이뉴스 만들어지고, 그죠? 2001년 되면 프러시안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한경 오프라는 카테고리가 진지가 딱 만들어집니다. 그 사이에 언론 노조가 이제 언론 노보라는 신문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 미디어 오늘을 돼가지고 언론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실은
각 언론사에 있는 노조를 장악하고 노조의 그 진지를 구축해 가는 거죠. 근데 이 작업이 굉장히 저는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나? 지금 모든 공영방송, 민영방송 할 것 없이 방송 3사 전부 노조 이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다 뭐 장악이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분들이 그렇게 투쟁을 할 때는 처음에 목표가 뭐였냐? 제가 볼 때는 사회주의 국가 내지는 북한과 같은 나라, 그러니까 통일도 견줄 수 있죠. 민족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죠. 우리 민족, 같은 민족,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젠다를 끌고 가면서 새로운 정치 헤게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아주 원대한 꿈에 부풀어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 80년대. 그런데 아주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또 역사라는 게 또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한 커트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올지 몰라요. 마치 고스톱에 뒤패 열듯이 제가 고도리에 청단 홍단을 다 들고 있어도 밑장을 뒤집었을 때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판이 다 달라지는데 꼭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측이 안 되는 거죠. 80년대 넘어서 90년대로 들어가면서 사회주의권이 붕괴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동력은 저쪽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럼 우리는 뭐 했나? 우리는 참 좀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지내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민주는 사실상 민중민주주의였습니다. 그 민중이라는 건 영어로 people이에요. people democracy예요. people을 북한식으로 번역하면 뭐예요? 인민이에요. 인민민주주의자들이에요. 인민민주주의를 남한 사회에 이식해서 북한과 이념적 격차를 줄인 다음에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우리 언론, 이른바 보수 언론에서는 우리 보수라고 할 수 없고 우리는 자유언론 운동하자라고 나가줬어야 되지 않았나. 근데 아무도 그 일을 안 했어요. 왜 제가 자신 있게 이 메이저 언론에 대해서 비판하냐면 제가 몸으로 그 시대를 겪었습니다. 90년대 들어와서 월간조선에 이 계약직 특채로 들어가가지고 험한 기사는 제가 다 썼어요. 그 5.18 기사 제가 다 썼어요. 제가 5.18 기사를 쓰므로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5.18 진영의 아픈 잘못된 부분을 제가 콕 찍었더니 관광버스 세대로 올라왔어요. 그 회사는 이제 비상이 걸렸죠. 이 사람들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대표가 올라와서 우리 출판국장하고 몇몇 사람을 부르고 저는 그 사무실 밖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따지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반박해야 할 그 업무를 가지고 그런데 그런 일은 안 생기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참 재밌습니다. 그분들이 올라와서 우리 국장에게 거꾸로 하소연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우리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 조선일보 기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렇게 와가지고 행사하는 것만 이해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것처럼 하고 나가면 거기서 뭐 계란을 좀 던지고 할 테니 그것만 봐달라. 그러면 그 자체의 프레임으로는 조선일보가 이긴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국장도 입이 귀에 걸렸고 조선일보 간부들 전부 입이 귀에 걸렸어요. 저한테 칭찬하고 괜찮다 그러고 우리 이겼다 그러고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들 나가서 계란 던지고 구호 몇 번 외치고 버스 타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조선일보에서 5.18 기사 못 쓰게 해요. 동시에 이 광경을 본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타 다른 언론사 아무도 안 써. 세월 지나고 나서 쓴 놈은 저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이름만 거론되면 한경오프에서 이동욱 기자 5.18 폄훼한 놈 평생 따라붙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조선일보가 방어를 해줍니까? 지면을 해줍니까? 안 내죠.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1998년도에 그때부터 30년 전 사건인 이승복 사건이 있었어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외치다가 죽은 소년.
그 소년을 박정희 대통령이 기념해가지고 전국 초등학교에 동상을 다 심고, 그죠? 반공소년의 그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고, 그죠? 저는 그걸 스터디 하다 보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한 달 뒤에, 일어나기 5일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교육헌장 선포하고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는데 이승복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로 인해서 반공정신으로 뭉치면서 국민교육헌장을 넙죽 받아가지고, 그죠? 한국의 깃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1998년도에 이 한경오프와 미디어오늘에 연관된 사람들, 이른바 언론시민연대의 김주원 대표하고 미디어오늘 훗날 편집국장하는 김종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정확하지 않은 기사를 만들고 정확한 기사처럼 해서 이승복 사건, 1968년에 보도된, 조선일보 특종으로 보도된 이승복 사건은 사실상 오보였다, 장문이었다. 이걸 그 98년도 6월 달에 처음에 이제 중앙일보에서 한번 띄워요. 근데 반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방신문에서 한번 띄우고 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경오프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마이와 프레시아는 없었는데 경향도 한번 쓰고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쓰는 가운데 언론이 등장해요. MBC, PD수첩. 근데 모든 기사가 다 조선일보 조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68년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기억을 가진 분이 조선일보 위에 아무도 안 계세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오보고 장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긴급 비상회의를 열어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우리 조선일보가 잘못했는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으니 우리가 가서 왜 오보가 됐는지 그 취재해가지고 보도하자. 결론 났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취재할 거냐? 거기 또 이제 제가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거기 갈 때 동료 기자들이 어떤 말도 안 하고 던지는 눈빛이 참 묘했어요. 저는 그 눈빛의 의미를 세월이 가면서 조금씩 알게 돼요. 동정반, 또 뭐 하여간 막 이상한 것들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저는 강원도 평창에 가서 30년 전 사건을 다시 복원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입견 다 버리고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설득하고 하다 보니까 기적같이 30년 전에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들을 찾아서 인터뷰하다가 이 사건이 진실이었음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래서 월간조선 98년 10월호 11월호 두 번에 걸쳐가지고 뭐 본지에서도 때리고 해서 결국은 언론에서 이제 게임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저는 이제 취재를 해봐서 아는데 그 사건을 들여다 보니까 군의 자료도 엉성하고 또 신문에 보도된 기사, 그 기사가 역사의 전부야. 더 이상 조사 취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록에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일보는 어떻게 했냐? 이제 끝났으니까 저한테는 이거 취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해야 돼요.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사의 경영 마인드예요. 네? 너는 월급을 받으니 다른 기사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나를 끝까지 가서 뭔가 큰 걸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고 하는 일은 안 해요, 이제. 돈 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는 매주 토요일 날 차를 몰고 평창을 갔어요. 이승복 가족을 설득하고 소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에 기록을 남겨놔야 당신 후손들이 덜 괴롭다. 한 달 반을 설득해서 결국 그분들이 소송을 한 거예요. 그 소송은 2006년도에 가요. 그러니까 거의 한 8년을 끌죠. 9년을 끌어요. 2006년도에 대법원에 가서야 완전 이제 승소한 거죠. 진실로 확정된 거예요. 그 사이에 전국에 있던 이승복 동상은 다 사라졌어. 네?
그다음에 그때 언론개혁 시민연대 대표했던 김주원, 이분은 이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6개월 받고, 그리고 김종배 가짜 기사를 만든 그 친구는 언론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무죄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두 분은 아주 승승장구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조선일보의 이동욱이는 뭐였냐? 딱지 붙인 거예요. 저 새끼는 뭐든지 하면 시끄럽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저는 보수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게 그런 건데요. 그 정체성이 이념적인 정체성이 아니에요.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좌익이 때리면 팔 하나 주고 나머지 지킬 수 있으면 팔 하나 줘요. 또 때리면 또 이쪽 팔도 줘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이 또 지나고 나면 팔이 또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치열하게 들여다보고 투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보수 진영에서 어떤 지금 큰 착오가 생겼냐? 5.18입니다. 1980년 5.18 터진 이 사건에 대해서 보수 측이 더 이상 제대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보수는 5.18 사건을 들여다보는 안목이 없다고 지금 보셔야 돼요. 안목이 없으니까 대등한 토론이 안 돼요. 96년도에 제가 취재하고 난 뒤에 제대로 된 취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다가 TV조선이 나왔잖아요. 그 종편들끼리 서로 시청률 경쟁하면서 북한군으로 내려왔다는 놈 이야기를 덥석 물은 거야. 왜? 감별 능력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TV조선이 한번 방송하고 채널A가 한번 방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 두드려 맞죠? 그래갖고는 사과문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예 5.18은 손을 안 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수 진영에 있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다 날아간 거예요. 제가 지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비상임입니다. 한 달에 2번 2시간 회의만 나오면 돼요. 근데 저는 직무 범위를 넘어서서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서 매일 쫓아다니면서 들여다봐요. 그러지 않으면 그 큰 사건을 이해 못해요. 비로소 3년째 되니까 이제 전체 그림이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쟤들이 그때 왜 저랬고 나중에 저 형태가 어떻게 왜곡이 되어 가는지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짜 답답한 건 보수 진영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 오늘 정경희 의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요. 국회의원이 관심 갖고 여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분은 정 의원님 혼자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보수 진영은 지금까지 어떤 위원회가 생기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자리에 꽂아 넣는 게 아니고 개인적 친분 관계로 던져주고 그냥 끝나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 제 심정은 어떤 심정으로 살았냐? 네덜란드 소년입니다. 뚝에 구멍이 나는데 이씨발 내가 안 막으면 이거 다 무너지는 거야. 지금 팔 꽂고 지금까지 버티는 거예요. 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이상 절절한 심정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오는 거죠. 근데 이 좌익들이 그 당시에 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를 제가 지금 사사시 뒤져보면 반미 구호 없어요. 네? 오히려 미국에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어떤 북한 친북적인 이념을 가지고 움직인 조직이고 뭐 하나도 없어요. 이때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했냐? 곧 계엄이 확대될 텐데 그러면 부마 사태로 인해서 YS 진영은 작살났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DJ 진영이는 광주가 제일 크게 터진다. 그걸 막으려면 서울하고 광주하고 대도시에서 같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면 군부가 겁이 나서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서 민정으로 이양되지 않겠냐 이 생각으로 한 거예요. 이 생각으로 했는데 계획을 하는 동안에 이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에 서울은 15일, 광주는 14일 날 먼저 터졌어.
그래서 아다리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5분만 더 할게요. 그런데다가 정말 제가 이게 조사해 갖고 알아낸 건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5월 18일부터 시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광주에서는 5월 14일부터 어마어마한 시위를 했어요. 근데 정보기관이 그 사이에 정보기관의 퀄리티가 달라졌어요. 부마 사태 때는 중앙정보부가 건재했어요. 중앙정보부의 말단의 그 정보 능력은 운동권의 핵심에서 스케줄까지 다 갖다 뽑아주고 하는 이 망을 만들고 있었어. 심지어 부마 사태 끝나고 나서 훗날 80년 후반에 보면은 부마 사태 관련자들 중에 일부가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특채돼 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신문 기사 보도도 나와요. 말지에. 예? 이건 뭐냐? 정보 활동을 그만큼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부마 사태 끝나고 나서 11.6 사건이 났잖아요. 11.6 사건의 주동자가 중앙정보부장이에요. 중앙정보부 전체가 완전히 숙청리였어. 그죠? 그리고 나서 군부가 들어온 거예요. 군 보안사가 이 학생 운동권, 이른바 제야 세력의 말단에 대한 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정보의 실패예요. 정보가 실패하니까 이 사람들은 실패된 줄도 모르고 불순분자와 불량배들에 의한 폭동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불순분자가 저렇게 대응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맞대응을 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된 거죠. 그래서 27일 날 사건이 종료되고 났을 때 광주 일원의 시위 관련해서 연행 구금자 총 2,577명, 이 2,577명을 정말 가혹할 만큼 탈탈 털면서 조사하고 훈방하고 조사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진짜 김대중과 엮여서 내란을 기획했나? 그런 못 찾았잖아요. 그 다음에 북한 지령을 받고 압력했던 사람이냐? 그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다 내줬어요. 언제 내줬어요? 82년 말, 83년 되면 죄다 석방한 거예요, 이제. 그죠? 그 80년부터 시작해서 83년까지 대한민국의 대학가는 어땠을까요? 5.18에는 안 갔어. 그러나 내 동료나 내 선배나 내 후배가 작살났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수심에 불타는데 이론이 뭐가 있어요? 그 이론이 바로 막스 레닌이에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좌경화되는 배경은 그 5.18의 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압한 당사자가 이걸 크게 번지지 않도록 잘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5공화국의 그 뒤처리를 하는 역할을 했던 군부는 정말 무식하게 했어요. 심지어 망월동에 이제 가매장 했는데 망월동에 매장한 거를 자기 선산으로 옮겨가면은 그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씩 줬어. 다 해체시키는 이른바 비둘기 작전이라고 이제 그런 문건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돈이 급한 사람은 또 그거 받아갖고 갈 거 아니에요? 가면 가는 대로 자기네들끼리 또 서로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갈등이 또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83년에 이분들이 석방이 되고 나서부터 뭐 했습니까? 국회의원 선거판에 뛰어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권력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YS 쪽, DJ 쪽 그때는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민주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85년 총선에서 새로운 야당이 일당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87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전국적으로 압박을 해요. 그 87년 대통령 선거 무렵에 대선 후보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공약이 5.18에 관한 공약이었어. 이거 공약 안 하면 당선될 방법이 없는 거야. 이미 5.18로 인해서 호남 지역 전체가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어 있어요. 저기서 표를 일정 정도 얻지 못하면 전국 안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노태우 역시 마찬가지로 공약해야죠. 다 공약했어요. 심지어 노태우 쪽에서는 우리가 대통령 당선되면 50 청문회도 하고 광주 청문회도 하고
그래서 결국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러는 사이에 이 5.18로 인해서 60 항쟁이 있었고 6.29 선언까지 가고 87 체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80년에서부터 87년까지 87년 10월 29일 국민투표에 의한 제9차 헌법 개헌까지는 5.18의 동력 없이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 5.18에 의해서 헌법 개헌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군권을 장악했던 전두환은 단 한 번도 군을 동원해서 진압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뒤로 물러났지. 이거는 우리 보수 쪽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돼요. 도대체 그 5공화국은 어떤 공화국이었나? 82년 1월 5일은 제 생각에는 국경일로 정했어야 되는 날이에요. 해방 이후 처음으로 한국인에게 24시간의 자유가 주어진 날이에요. 우리가 자유국파라면서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자유, 해외여행의 자유로 인한 공간의 자유, 그 모든 게 5공화국에서 나왔는데 자유우파는 그것도 몰라. 그 중요성도 몰라. 그리고 맨날 욕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른바 민주언론 운동가들에 대한 욕과 비난과 경계만 하면서 지금까지 한 3, 40년 온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주 창대한 꿈을 가지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민주 언론 운동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세월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노조는 장악했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는 없지. 그럼 어떻게 해? 귀족노조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귀족노조를 목표로 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귀족노조가 됐어.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보수 진영이 이렇게 대응을 방만히 하는 바람에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게 됐나? 이제는 정상적인 언론 간의 경쟁이 없어요. 오직 선정적인 경쟁과 전쟁만 해. 네? 여기에는 그런 면이 있고 이런 면이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해 가면서 어떤 사건에 대한 사실을 기준으로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합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사실을 중시하는 문화 자체가 언론가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세월호 때 8달을 취재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수심 25m에 있는 선체까지 제가 다이빙해서 내려갔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뭔가 다 보이는 거야. 근데 하면 뭐합니까? 그 고생해서 취재를 해서 글을 써도 다 외면해요. 외면을 해버리고 나면 저 같은 사람은 후배를 못 키워요. 권위가 안 생기는데, 야, 후배한테 야 이런 사건은 이렇게 취재해야 된다 했을 때 그 후배는 속으로 뭐라 그러냐? 근데 왜 선배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보수가 사람을 못 키우는 이유가 이런 게 있어요. 사람 안 키워요. 조선일보 안에서도 제 경험상 5.18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가 하잖아요. 딴 놈만 하면 못하게 만나. 지가 안 하더라도 남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를 어느 누구도 보수 진영 내에서 거론한 적이 없어요. 비슷한 게 선거예요. 저 선거 전문가입니다. 3전 3승이에요. 근데 선거 전문가 입장에서 이 조선일보 판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보수판을 들여다보면 선거 끝나고 나서 단 한 번도 복귀를 한 적이 없어. 왜 잘못했는지를 따지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 이겨야 되겠다고 회의를 한 적이 없어. 그냥 복골복이에요. 당선되면 모든 게 다 자기 책임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다른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고, 정말 지금 보수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지금 현재가 저는 보수 진영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봅니다. 보수가 키워낸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어요. 아주 고마우신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지금 스타트 되고 있는 이 방향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 보수 스스로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방향. 근데 이 방향이 성공하려면 지금 보수 진영이 빨리 각성하면서 사실주의에 선언을 하고
이 보기 싫었던,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뭐 경원했던 이런 사람들, 5.18 진영이나 또는 뭐 민주언론 진영이나 붙잡고 이야기 좀 하자 하고 소통해봐야 돼요. 소통하고 나면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게 뭔지도 알고, 그쪽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뭔지 알아요. 서로 간에 이런 오해와 격차를 줄여가야 더 이상의 이 논쟁이 아닌 전쟁의 상태를 우리가 벌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독하게 지금 5.18 이후에 우리 사회에 만연된 게 지역 갈등입니다. 그건 단군 이래 이것보다 더 심하게 저는 확산된 적은 없다고 봐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극복할 수 있어야 앞으로 바람직한 미래를 우리 후세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보수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